사람의 자존감은 주관적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손호영님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점수화시킨다면 한 몇 점짜리 10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와, 어렵다. 어렵죠? 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매력, 재산, 갑자기 얼굴이 재산, 인간관계 다 합쳐서 합쳐서요? 다 합쳐서 한 몇 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한 절반 이상은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한 55점에서 60점 사이? 예. 손호영님은 누가 봐도 멋있잖아요. 저도 상당히 좋아하는 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저분은 자존감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고민을 한 끝에 55점 될 거라고 나왔어요. 그게 이제 본인의 자존감이 되겠죠. 저는 항상 85점을 목표로 살아가요. 왜냐하면 100점을 목표로 하니까 너무 인생이 힘들고 잘 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85점 목표로 살아가는데 이제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점, 20점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0점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나는 마이너스 200점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래서 이 자존감은 주관적인 자기 평가이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락내리락 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로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는 게 자기 효능감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이죠. 자기 효능감이 있어야 내가 쓸모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인한테도 내가 좀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바쁘다 하지만 우리 계속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왠지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 쉬었어. 하루 쉬고 다음날 직장에 딱 출근을 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내가 전날 쉬었다는 거를 몰라. 그러면은 사실은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데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켜드리고 약도 쓰고 치료를 해가지고 이 자기 효능감 떨어지는 분들을 효능감 있게 이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 축인 자기 조절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분이 나는 내 인생에 만족을 못하겠다. 나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진다. 하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 입고 계신 옷이 다 명품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가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냥 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 줄 알아요. 이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막 고급 차키 있잖아요. BM 어쩌고 벤 어쩌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차키를 막 제 앞에서 의자에다가 막 집어 던져요. 샤넬백을 막 집어 던져요. 그러면서 원장님,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난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요. 머릿속에서 계속 저게 정말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 두고 나가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이분은 유능한 건 알지만 사실은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조금 뭐랄까 좀 자유로운 영혼? 집시처럼 좀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어요. 인생은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의 두 번째 축은 이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핸들링 되고 있는가, 이것이 충족이 돼야 돼요.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상당히 좀 작은 것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선배 중에 돈만 모으면 무조건 자동차만 바꾸는 선배가 있어요. 그래서 선배한테 물어봤어요. 형, 아니 그렇게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왜 모든 재산을 다 차에다가 집어넣냐 하니까 이 형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균아, 자동차는 악셀을 밟으면 앞으로 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자동차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회사 가서는 하루 종일 상사 눈치 보고 고객들 비위 맞추고 또 집에 와가지고는 아내 눈치 보고 자식들 눈치 보느라고 뭐 하나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절감, 내 인생이 내 맘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이 오로지 출퇴근할 때 올림픽대로에서 밟을 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 차선은 그냥 평범한 차선이 아니죠. 이게 내 자존감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차선 끼어 들어오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자존감이 지금 딱 밟히는 느낌이니까. 그리고 자존감의 세 번째 축은 읽어볼까요? 자기 안정감. 자기 안정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 인생이 이 편안하게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무슨 재난을 당하셨던 분들 아니면은 무슨 폭력을 당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 그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도 너무 안타까워요. 눈앞에는 제가 있는데 계속 뒤를 돌아보세요. 저 문 열고 누가 들어올 것 같다고. 아무리 안전한 환경이 주어져도 계속 마음에서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가지고 불안해하십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유인 게 뭐냐면 자존감 문제에 대해서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고민들을 하시거든요. 혹시 채연님은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을 갔어요. 저를 모르고 동양인도 별로 없는. 근데 그곳에서 한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약간 불안함과 아,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해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겠구나. 나를 어떻게 해주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갑자기 밀려오는 무서움도 있었고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를 아마 많은 한국에 계신 여성분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이 문제는 남자들은 사실 거의 몰라요. 전혀 못 느낍니다. 여자 친구들끼리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남자친구가 전화를 한 통 안 해주면은 그게 그렇게 서운한 겁니다. 왜? 나의 자기 안정감을 챙겨주지 않은 거니까. 내 자존감을 도둑질해가는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자존감 도둑들이 있어요. 원미연님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내 음반이 이제 뭐 음원 발표가 돼서 뭐 장의를 막 링크해서 막 치고 있는데 그쵸. 누군가가 와서 제 자리를 탁 뺏어왔을 때 이제 그 가수를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죠. 그렇죠. 가까운 곳에 보통 자존감 도둑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존감 도둑을 무의식 중에 피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을 웬만하면 안 마주치고 넘어가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내 자존감을 괴롭히는, 내 자존감을 뺏어가는 사람들은 멀리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동료, 친구, 직장 상사,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존감 도둑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굴에다가 자존감 도둑이라고 써놓지는 않거든요. 이분들은 되게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존감 도둑질에 어떤 행동으로 어떤 말로 날아오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존감 도둑의 3대 행동은 비교, 비약, 비난, 3비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3비 이론은 처음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거든요. 비교는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내 앞에서 남 얘기하는 게 다 비교예요. 우리가 누굴 사귀면 당신 정말 예뻐, 아름다워 그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 정말 예뻐, 지난번 걔보다 더 예뻐 그렇게 얘기하면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비약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 이런 속담 때문에 우리가 과하게 비약을 당하고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내 미래를 단정짓고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면 자존감이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난입니다. 비난은 자존감을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비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왜라는 단어와 함께 옵니다.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각했어? 문장만 보면은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왜라는 질문을 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지적을 하는 것이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제가 전공이 됐을 때 선배님들이 불러가지고 홍균아 이제는 왜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죠. 정 이유가 궁금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하신 건가요를 물어봐야지 범죄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함부로 왜 따라갔습니까? 왜 신고를 늦게 했나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우리는 피해자가 오히려 마음에 비난을 받는 것 같아서 자존감이 한 번 더 상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비교, 비약, 비난하는 자존감 도둑을 만나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 마음을 방어를 해야 될까?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감정이 불편해가지고 남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도둑들의 그 힘, 감정의 힘을 무력화를 시켜야 돼요. 나쁜 감정을 상쇄시킬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감입니다. 공감이에요. 그래서 자존감 도둑들한테 공감을 하라 그러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하세요. 나를 공격하는데 거기에 공감을 해버리면 같이 나를 비난하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공유하라는 게 아니라 단지 부정적인 감정만 공감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은 공감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 게 공감입니까? 그랬구나. 그랬구나. 맨날 우리 듣는 얘기잖아요. 그랬구나. 하는 게 공감입니다. 제가 아는 선배님은 세상에라는 단어를 쓰세요. 세상에. 세상에.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면 선배님,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배님이 어우 세상에 그러세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전화를 드리잖아요. 선생님 제가 요번에 뭐 책이 잘 돼가지고요. 뭐 좋은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러면 오 세상에 그래요. 하루 종일 세상에만 하세요. 병원에서도 계속 세상에만 해가지고 그 지역 정신과를 다 그냥 평정을 해버렸어요. 저는 그랬구나만 합니다. 김상중님이라면 후배한테 야단을 칠 때요. 좀 비교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 비교를 저한테 한번 해주세요. 그럼 제가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선배죠? 물론입니다. 홍균아, 네. 너는 나보다도 어린데 머리가 왜 이렇게 나보다 하얗니? 왜 그래? 그렇네요. 어? 그렇네요. 제가 후배인데 머리가 좀 하얗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묻는 말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굉장히 당혹스럽잖아.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니? 그렇습니다.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이런 겁니다. 저는 공격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고 가는 상황에서는 그대로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아, 당황하셨을 수 있었겠군요. 이렇게 공감을 하는 순간 감정이 소거되면서 할 말을 잃어버리시게 되는 거죠. 자존감 도둑을 만났을 때는 그랬구나를 항상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도 또 생각날 수 있어요. 왜냐? 아까 낮에 제가 선배님한테 야단을 맞은 게 밤에 한 번 더 생각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은 그랬지만 나는 괜찮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나의 자존감을 낮추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엄마가 야, 너 그러다가 시집 못 가. 그러면 아닌 거 알면서도 나 이러다가 진짜 사랑을 못 받나? 이게 항상 두려워지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인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 자신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을 세우는 법을 알아야 우리가 세울 수가 있거든요. 자존감을 회복하는 과정은요. 이렇게 결심 한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키우는
현실적인 방법은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손호영님 같은 경우 살다 보면은 자존감의 상실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만약에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힘들어하는 손호영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 것 같으세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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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잘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믿는다.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내가 그 얘기만 들으면 자존감을 좀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내가 괴롭잖아요. 네. 그런데 그 얘기 괜찮아. 잘 될 거야. 넌 최선을 다했어.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녹음해서 그렇죠. 그렇죠. 괜찮아. 내 마음,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들었으면 하는 얘기를 남이 해줬으면 참 좋겠지만 아직은 그분들한테 여력이 없으니까 자신에게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사건의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만난 것도 사건이잖아요. 막상 이 사건을 경험했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윤원경 강의를 들었는데 자존감은 별로 높아지진 않고 시간은 길고 막 별로라는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냐? 그 이유가 2번째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내가 거기 왜 갔을까? 내가 중간 휴식 시간에 집에 갔어야 되는데 왜 남아 있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가 뭐라 그랬어요? 비난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면서 2차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왜라고 자문하지 말고 자신에게는 일단 괜찮다라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겪으면 안 되니까 미래형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윤원균 강의는 가지 않겠다. 책도 안 읽겠다. 미래형 후회를 하면서 그 문제를 피해 나가는 거죠. 3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15분 이상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나쁜 일이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말로 좀 뱉어야 돼요. 내가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말로 한번 뱉으셔야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자존감 회복하는 훈련을 복근 만드는 훈련에 많이 비유를 해요. 저도 한때 식스팩을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동료 내과 선생님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 식스팩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선생님이 배가 이만큼 나오신 분이 있어요. 배를 이렇게 두드리시면서 윤 선생, 식스팩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웃긴 얘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어요. 자존감 만드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근을 만들려면 플랭크라는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찾아가 보면 1분씩 해갖고 5세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분들의 행동을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어요. 복근을 키우고 싶은데 복근 운동을 할 수가 없어. 왜? 복근이 없어서.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플랭크를 처음에는 10초밖에 못했지만 하다 보면 몇 초가 돼요. 12초가 되고 15초가 되고 20초, 30초가 됩니다. 자존감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Keep going.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당장 한 번 했다고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계속해서 자기 자신한테 얘기해주고 또 그러다가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그 새로운 방법도 대입을 해주고 계속 꾸준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치 복근을 만드는 것처럼요. 자존감의 언덕, 자존감의 난간, 자존감 도둑을 끊임없이 만나실 테지만 그때그때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얘기를 들려주면서 지지하고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